쪽팔리게 그 옷 좀 벗지 그래? 가짜 명품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고급 레스토랑에서 던져진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모욕적인 시선을 받고 있어요. 붉은 와인이 얼굴에 쏟아지고 주변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때립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단단한 결의가 빛났죠. 천천히 일어나 등을 곧게 편 채 걸어나가는 그 당당한 뒷모습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서막이 시작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과 오랜 상처가 빛으로 피어나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텃밭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었어요. 상추 잎사귀에 맺힌 이슬이 반짝이며 손끝에 닿았습니다. 까만 흙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이런 순간이 좋았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흙과 식물과 하나가 되는 느낌. 바구니에 상추를 하나씩 담으며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손끝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새들의 지저김, 멀리서 들려오는 트랙터 소리. 경기도 이곳 시골에서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고 평화로웠어요. 서연 씨, 오늘도 열심히네요. 옆집 할머니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드렸어요. 이웃들과의 소소한 인사도 시골 생활의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햇살이 점점 뜨거워질 때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구니 가득 담긴 상추와 쑥갓을 씻으며 민재가 돌아올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남편 정민재는 읍내 작은 의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퇴직 후에도 일주일에 3번은 병원에 나가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았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우체부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반사적으로 손을 털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기기로 소식을 주고받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종이 우편물이 아직도 일상의 한 부분이었죠. 김서연 씨, 등기 우편이에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깔끔한 봉투를 받아들고 의아했어요. 누가 보냈을까? 봉투 뒷면을 확인하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성원여고 30주년 동창회 준비위원회. 손이 살짝 떨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열기가 망설여졌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고등학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오는 시간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화려한 금박이 들어간 초대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원여고 30주년 동창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고였나 봐요. 초대장 구석에 작은 글씨로 준비위원장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머릿속에 갑자기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18살의 나. 낡은 교복을 최대한 정갈하게 입으려 애쓰던 날들. 도시락을 열 때마다 느끼던 부끄러움. 그리고 그 눈빛들. 특히 한지원의 눈빛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왜 또 김치 냄새네? 서연이네는 매일 똑같은 반찬이야? 한지원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교실 앞쪽에서 늘 반짝이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녀. 부유한 집안, 예쁜 얼굴, 그리고 날카로운 혀. 복도를 지나갈 때면 일부러 발을 내밀어 저를 넘어뜨리곤 했죠. 친구들과 함께 낄낄거리며 웃던 모습. 화장실에 혼자 숨어 울던 나. 그때의 아픔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가난은 그때 제게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며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지만 넉넉하진 않았죠. 낡은 교복, 단순한 도시락, 학용품 하나하나가 다른 아이들과 저를 구분짓는 벽이었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초대장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평화로운 텃밭, 따스한 햇살, 새들의 노래. 이제 제 삶은 달랐어요.
더 이상 그때의 상처받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민재를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는 제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일깨워 주었죠. 의사였던 그는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 만났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그의 시선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결혼 후 이곳 시골로 내려와 새 삶을 시작했어요. 병원 일을 줄이고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죠. 흙을 만지며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초대장 한 장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한지원의 웃음소리, 친구들의 수군거림, 복도에서 넘어졌을 때의 창피함, 혼자 앉아 먹던 급식, 모든 것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48배 나이에 여전히 그때의 기억에 눈물을 흘리다니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나 봐요.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돌아왔어요. 급하게 눈물을 닦고 초대장을 소파 쿠션 아래 숨겼어요.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약한 모습을. 민재는 환한 미소로 거실에 들어왔어요. 항상 그랬듯이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오늘 텃밭은 어땠어요? 민재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와 함께라면 어떤 과거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초대장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계속 생각이 복잡했어요. 동창회에 가야 할까? 한지원을 다시 만날 용기가 있을까? 그녀는 지금도 그때처럼 나를 내려다볼까? 아니면 세월이 그녀도 변화시켰을까? 텃밭에서 가져온 신선한 채소로 찌개를 끓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달라졌어. 더 이상 그때의 부끄러워하던 소녀가 아니야. 텃밭을 가꾸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화로운 삶을 사는 김서연이야. 식탁에 앉아 민재와 마주했을 때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어요. 동창회 초대장이 왔어요.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릴 때 안아주었던 사람이니까요. 제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았죠. 가고 싶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항상 그랬어요. 강요하지 않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죠.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을 때 쿠션 밑에 숨겨둔 초대장을 꺼냈어요.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조용히 읽더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서연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눈물이 또 고였어요. 민재의 어깨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과거와 마주할 때가 된 건지도 몰라요. 한지원을 다시 만나고 그 시절의 상처와 마주하는 것. 두렵지만 어쩌면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얻은 평화. 민재와 함께한 시간이 준 사랑. 이제는 그것들이 제게 충분한 힘이 되어 주었어요. 어쩌면 동창회에 가서 제 과거와 화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했어요. 30년 만에 한지원을 다시 만나러.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상처와 마주하고 어쩌면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며 밤하늘의 별들이 제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텃밭에서 피어난 평화가 이제는 더 깊은 치유로 이어질 시간이었습니다. 강남의 호텔 입구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청바지 대신 입은 베이지색 원피스, 평소에는 잘 바르지 않는 립스틱, 민재가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가 목에서 은은하게 빛났죠.
소박하지만 정성을 들인 모습이었어요. 로비는 대리석과 금빛 조명으로 화려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내 심장 소리가 온 건물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지 3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쉰을 바라보는 나이였죠.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돌아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30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죠. 웃음소리, 향수 냄새, 반짝이는 보석들. 현기증이 일었어요. 김서연? 어디선가 제 이름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미경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유일하게 말을 나눴던 친구였죠.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반가움이 느껴졌어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와, 서연아. 너 정말 변한 게 없네. 여전히 예쁘다. 미경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어요. 테이블마다 동창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레스토랑 중앙 테이블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한지원이었어요.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발 염색에 완벽한 메이크업, 온몸을 감싼 명품 브랜드. 그녀 옆에는 오수진과 나영이가 앉아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그녀의 충실한 부하들이었죠. 숨이 막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18세의 제가 된 것 같았어요. 그들의 웃음소리, 조롱하는 눈빛, 모든 것이 과거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미경이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와버렸으니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테이블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지원이 저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눈이 잠시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순간 얼굴에 스쳐 지나간 당혹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가 돌아왔죠. 서연아, 와, 정말 너구나. 진짜 올 줄 몰랐어. 지원의 목소리는 과하게 높았어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날카롭게 저를 관찰하고 있었죠. 수진과 영희도 일어나 저를 반겼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빛을 교환했어요. 마치 제가 어떤 결함이 있는지 찾아내려는 듯했죠. 앉아. 우리 30년 만이잖아. 지원이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마치 커다란 거미가 거미줄로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긴장으로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와인 한잔 할래? 이거 병당 50만 원짜리야. 지원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그녀의 손목에 찬 다이아몬드 시계가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과시하는 듯한 그녀의 미소가 불편했어요. 고마워. 조금만 주세요. 와인 잔을 받으며 그들의 시선이 제 손에 머물렀어요. 특히 영희의 눈이 제 손톱을 집요하게 바라봤습니다. 텃밭일을 하다 보니 제 손은 깔끔했지만 그들처럼 매니큐어를 바르진 않았어요. 서연아, 넌 뭐하고 지내? 아직도 간호사야? 수진의 질문에 목이 메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녀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니요. 지금은 시골에서 남편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어요. 제 대답에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텃밭? 농사를 짓는다는 거야? 지원이 와인 잔을 들며
웃음을 참는 듯 했어요. 그녀의 눈이 승리감으로 빛났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이 기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 유기농 채소를 키우고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죠. 당당하게 말했지만 그들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즐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좋은 오락거리를 찾은 것처럼요. 그렇구나. 우리 영희는 강남에 빌딩 세 채를 갖고 있고 수진이는 제주도에 별장이 있어. 나는 아들이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어. 지원의 목소리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녀의 눈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러움과 열등감을 보이길 원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축하해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평온한 태도가 지원을 불편하게 한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 짜증이 스쳤죠. 서연아, 그 가방 시장에서 샀어? 영희가 제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평범한 베이지색 가방이었지만 민재가 생일에 선물해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선물해준 거예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참고 참았지만 점점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 남편분이 의사셨다고 했지? 어느 병원? 수진이 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네, 작은 의원에서 일해요. 퇴직 후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환자들을 봐주고 있죠. 제 대답에 그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그런 수준이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일었어요.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들은 강남에서 가장 핫한 성형외과 원장이야. 서연아, 너도 우리 아들한테 가볼래? 특별히 할인해 줄게. 지원이 제 얼굴을 살피며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 수진과 영희가 키득거렸습니다. 제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손이 떨렸죠. 봐, 요즘은 다들 조금씩 손보는 시대야. 나도 벌써 3번째 리프팅 했어. 수진이는 이번에 턱 라인 실 땡겼대. 지원이 자랑스럽게 얼굴을 만지며 말했어요. 세 사람 모두 딱딱하게 당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부자연스러운 표정이 만들어졌어요. 화려한 옷과 보석 뒤에 숨은 그들의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나이 들고 싶어서요. 제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지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메이크업 아래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자연스러움? 그게 뭐가 좋아?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두는 게 미덕이라도 되는 줄 알아? 지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녀의 와인 잔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말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각자 선택의 문제죠. 저는 그냥 제 모습 그대로가 좋아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근데 서연아. 너 정말 예쁘게 늙었다. 주름도 별로 없고. 수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투와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내 얼굴 보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아들이 요즘 자연미인 컨셉으로 성형해주는 게 유행이래. 시골에서 농사 짓는 너 같은 이미지? 지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가시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테이블 주변의 다른 동창들도 우리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지원의 말에 몇몇이 웃음을 참지 못했죠. 가슴속에서 30년간 쌓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예쁜 거 모르겠는데.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죠. 뭐라고?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항상 그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을 테니까요. 솔직히 세 분 다 자연스럽지 않아 보여요. 표정도 어색하고요. 저는 그냥 진짜 제 모습이 좋아요.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지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와인 잔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원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 잔이 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액체가 공중을 가르며 제 얼굴과 원피스에 쏟아졌어요. 차가운 와인이 피부에 닿는 느낌, 천천히 흘러내리는 액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향했습니다. 지원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그 소녀였습니다.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와인으로 얼룩진 원피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 같았죠.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기억들이 이 붉은 와인처럼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난 이만 가볼게요.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원의 얼굴에서 승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창피를 당하길 바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들고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는 동안 등 뒤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누군가 지원을 나무라는 소리, 다른 이들의 놀란 목소리.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오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30년 전 그들에게 상처받았던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김서연이 서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민재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알면 분명 웃을 거예요. 와인 목욕을 했다고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잡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한지원과 그녀의 친구들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지만 저는 이미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은 독설과 불행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 소박한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지도 깨달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동창회 이후 사흘이 지났어요.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순간마다 와인을 뒤집어 쓴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졌죠. 민재는 그날 밤 제 이야기를 듣고 웃다가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에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감자를 심고 있었어요.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죠. 따스한 봄 햇살이 기분 좋게 등을 데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재였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병원에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왔다고 했죠.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그 서류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까지 가야 했어요. 평소라면 주저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동창회 이후로 무언가가 바뀐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손을 씻었지만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헌 청바지와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밀짚 모자까지. 완벽한 시골 아줌마 차림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지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와인을 뒤집었을 때의 그 표정, 승리감으로 가득 찬 얼굴이 갑자기 당혹감으로 변했던 순간, 그녀는 제가 울거나 소리 지를 거라 예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그 기억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복잡한 인파가 저를 반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민재가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지나갔죠. 이곳은 제가 살던 곳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었어요. 화려하고 바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택시가 30층짜리 유리 빌딩 앞에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빌딩 꼭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가 일하는 곳이 이렇게 화려한 곳인지 미처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는 항상 소박하게 읍내의원에서 일한다고만 말했거든요. 사실 이곳이 그의 본원이었던 거죠.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흙 묻은 청바지와 투박한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가서 정민재 원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어요. 안내원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공손하게 엘리베이터를 안내해 주었어요. 29층에 도착했을 때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놀랐습니다. 이곳이 정말 병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웠어요. 마치 5성급 호텔 로비 같았죠. 대기실로 안내받아 앉았습니다. 민재의 비서가 원장님이 잠시 회의 중이라고 했어요. 10분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최신식 인테리어. 민재가 이런 곳의 원장이라니. 그는 항상 겸손했어요. 시골에서 소박하게 지내면서 자신의 성공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2명의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지원과 오수진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본 그 사람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두 사람이 리셉션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원이 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표정이 굳었죠. 지원이 수진의 팔을 잡았어요. 귓속말로 뭔가를 속삭였죠. 수진도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맺혔어요. 두 사람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지원이 제 앞에 서서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수진도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죠. 동창회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가 완전히 촌스러운 차림이었으니까요. 흙 묻은 청바지, 단순한 셔츠, 밀짚 모자까지. 그들의 눈에는 완벽한 조롱거리였을 거예요. 지원의 입이 열렸어요. 시술 받으러 왔냐는 질문이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도 거들었어요. 돈은 있냐고, 전면 공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침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패턴이었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두 사람을 더 자극했나 봅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지원이 제 차림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롱했습니다. 시골에서 소 키우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창피함이 밀려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곧 민재가 올 테니까요. 지원이 갑자기 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병원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라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의사들이 그의 아들 밑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수진도 거들었죠. 그녀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유명한지. 가슴속에서 웃음이 났어요.
민재에 대해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곧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지원이 수술 비용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을 고치려면 1,000만 원은 좋게 들 거라고 했죠. 수진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할인해 줄 테니 당장 예약하라고 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과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제 뒤를 향했죠.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민재가 왔다는 것을. 민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지원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표정이 굳었어요. 민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서류는 가져왔냐고 물었죠. 지원과 수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어요. 그들의 입이 약간 벌어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공손하게 인사했죠. 그의 표정은 항상 그렇듯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어요. 잘생긴 얼굴, 깔끔한 흰 가운. 그는 민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도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사모님이라고 불렀죠. 순간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남성은 바로 한태준, 지원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준이 민재에게 보고를 시작했어요. 오늘의 수술 일정, 환자 상태, 병원 운영에 관한 것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부하 직원 그 자체였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녀가 자랑하던 의사 아들은 실은 민재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던 거죠. 민재가 태준에게 지원을 소개했어요. 본인의 어머니라고 했죠. 태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원장님의 아내를 모욕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리셉션에 있던 간호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할부 결제가 완료되었냐고 물었죠. 보톡스 시술 비용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동창회에서 자랑하던 제주도 별장, 화려한 삶은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민재가 태준에게 지시했어요. 어머니와 친구분을 특별히 모시라고 했죠. VIP 룸으로 안내하고 차와 다과를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어요. 명령이었죠. 태준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지원과 수진이 떠난 후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서류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재는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서기 전 민재의 비서를 불렀어요. 한지원과 오수진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열등감과 상처가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야 완전히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봄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항상 그렇듯 따뜻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곳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시골 텃밭으로 향했어요. 지원과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충격받은 표정, 창백해진 얼굴. 어쩌면 오늘의 일이 그들에게도 무언가를 가르쳐줬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명품,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소박함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정말 치유되었다고. 더 이상 한지원과 그녀의 친구들은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단단했어요. 시골역에 도착했을 때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실된, 평화롭고 따뜻한 삶. 어떤 화려함도 이 행복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집 앞 텃밭이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심은 감자, 자라나는 상추, 토마토 모종.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 진짜 삶이었어요. 진실이 담긴 가식 없는 행복한 삶.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어떤 가면도, 어떤 거짓도 결국에는 벗겨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의 무게 앞에서는 누구도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내일 민재가 돌아오면 오늘 있었던 일의 나머지 부분을 들려줄 생각에 설렜습니다. 분명 그도 웃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소박한 저녁을 먹고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니까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 이후 일주일이 흘렀어요. 민재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면 빙그레 웃기만 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심각함이 느껴졌어요. 무언가 큰일이 진행 중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민재가 평소보다 더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태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동안 병원 내에서 한태준의 비윤리적 진료 행위와 직원들에 대한 갑질을 조사해 왔다고 했죠. 여러 증거가 나왔고 결국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놀랐어요. 한태준은 지원의 아들이자 민재병원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죠. 민재의 목소리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그의 원칙은 늘 같았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도 환자와 직원을 함부로 대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 것. 민재가 간호사들의 증언을 들려주었어요. 한태준이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했는지,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시술을 권했는지, 간호사들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태준은 어머니 지원을 닮아 있었네요. 같은 교만함, 같은 자만심.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출근하기 전 이야기했어요. 오늘 한지원이 병원을 찾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정직 처분 소식을 듣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해요. 민재의 눈에 걱정이 스쳤어요. 제 표정을 살피며 괜찮을지 물었죠. 미소로 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한지원이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묘하게 흔들렸어요. 한지원이 병원장실을 찾아왔다고 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아들을 위해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교만하던 그녀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니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민재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들려주었어요. 사과는 저에게 직접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연에게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한태준의 복직은 고려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재는 언제나 제 편이었어요. 주말이 되었어요. 화창한 봄날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난 상추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는 길은 외진 시골길이라 방문객이 거의 없었기에 고개를 들었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군지 짐작이 갔거든요.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원이 내렸어요.
그녀 뒤로 오수진과 한태준도 보였습니다.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일어섰어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어요. 세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달라 보였어요. 지원의 얼굴에서 평소의 오만함이 사라졌고 수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태주는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단정한 평상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지원이 먼저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녀가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강하고 교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였는데 지원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교만하던 그녀가, 항상 저를 내려다보던 그녀가 이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지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용서를 구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 했던 모든 괴롭힘, 동창회에서의 모욕,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저지른 잘못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진실된 목소리였어요. 수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제주도 별장도 부동산 투자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고백했죠. 사실은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겉으로만 잘 사는 척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고백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항상 거짓된 모습을 보여야 했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태준이 앞으로 나왔어요. 젊은 의사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깊이 절을 했어요. 자신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사과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했던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인정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뉘우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항상 높은 곳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안타까웠어요. 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더 이상 무릎 꿇을 필요 없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했어요. 집 안으로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따라왔어요. 소박한 시골집 거실에 그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나 고급 병원과는 너무 다른 공간이었으니까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요. 30년간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차를 내오며 그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지원의 눈은 여전히 붉었고 수지는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받았습니다. 정원에서 직접 기른 허브차를 대접했어요. 첫 모금을 마신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향기라고 했죠. 그 순간 미소가 지어졌어요. 비싼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그들도 이제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태준에게 특별히 말을 건넸어요. 이제부터는 사람의 얼굴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주는 의사가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결의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원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고 진실된 목소리였죠. 그녀는 어떻게 자신의 삶이 겉으로만 화려했는지 이야기했어요.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가짜 자존심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수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그럼에도 체면 때문에 계속 잘 사는 척했던 이야기.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왔구나 싶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거실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지원의 얼굴이 부드럽게 보였어요. 주름 사이로 그녀의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픔을 안고 살아온 한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는 서로를 진실된 모습으로 대하자고 했어요. 그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가식 없는 진짜 미소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그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태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에 다시 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민재와 이야기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눈에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지원이 갑자기 저를 안았습니다. 처음 느끼는 그녀의 포옹이었어요. 따뜻했어요. 그녀의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귓가에 속삭이듯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마웠다고, 용서해줘서.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의 상처가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텃밭으로 돌아가 흙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녁에 민재가 돌아왔을 때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죠. 민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준의 복직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고 병원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그날 밤 창문을 통해 별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별들이 더 밝게 보였습니다. 마음의 안개가 걷힌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지원, 오수진, 그리고 한태준과의 새로운 관계.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로운 마음. 민재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제 곁에 있었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변함없이. 그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텃밭에 나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새들의 지저귐이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후의 변화일까요? 흙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두 이 흙처럼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겉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내면에는 모두 같은 감정과 상처,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지원과 수진, 태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교만함과 자만심 뒤에는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이 숨어 있었던 거죠. 씨앗을 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상처는 치유되고 용서는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점점 강해졌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날이 기대됐어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텃밭의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재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상담소를 열고 싶다고.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읍내 작은 건물의 열쇠를 가져왔어요. 제 상담소를 위한 공간이었죠. 그렇게 늘봄 심리 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간판을 달았어요. 상처받은 마음 다시 피어나는 시간이라는 문구를 넣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제가 전문 상담사도 아닌데 정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책들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준비했어요. 민재는 병원에서 일하는 심리 상담사를 소개해 주었고 그분에게 기초적인 상담 기술을 배웠습니다. 첫 내담자는 정말 우연히 찾아왔어요. 비 오는 날 상담소 앞을 지나가던 여고생이 비를 피하러 들어왔죠. 소녀의 눈이 붉어 보였어요. 울고 있었나 봐요. 차 한 잔을 건네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죠. 제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는지, 어떻게 상처가 아물었는지, 소녀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어요. 하나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는 대학생, 직장 내 따돌림을 겪는 직장인, 자녀의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부모들,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제 경험을 나누기도 했고 함께 울기도 했어요. 어느 날 20살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대학에 입학했지만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 과거의 제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나도 그랬어.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법이에요. 상담소가 문을 연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한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리 겸손한 태도로 들어왔어요. 자신의 가해 심리를 이해하고 싶다고 했죠. 왜 그토록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는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솔직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변화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태준과의 상담은 저에게도 특별했습니다. 가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의 상처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태준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불안이 타인을 향한 공격성으로 표출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지원처럼 자신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고 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해자들도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오후 지원과 수진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상담소 운영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후원자들을 모으겠다고 했고 수진은 행정 업무를 맡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함께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힘을 모으게 된 거예요. 매일 점심시간이면 민재가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어요. 바쁜 병원 일정 속에서도 제 상담소를 찾아 응원해주는 그의 모습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그도 상담에 참여해 의학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치유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담소를 운영하며 여러 사례를 접했어요. 상처의 형태는 달랐지만 그 아픔의 본질은 비슷했습니다. 모두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느끼는 깊은 상처.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했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이 보였어요. 계절이 변하듯 사람들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찾아왔을 때 고개를 숙이고 말조차 잘 못하던 내담자들이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태주는 정직 기간이 끝나고
병원에 복귀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환자들을 더 친절하게 대하고 간호사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했어요. 매주 한 번씩 상담소에 들러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지식을 살려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지원도 달라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외모나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담소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자신처럼 삶에서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죠. 그녀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의 지원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어 상담소에 오는 내담자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했어요. 그녀의 카페는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녀의 미소는 진실되고 아름다웠어요.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상담소 창문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도 이 눈처럼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때로는 차갑고 아프게 느껴졌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상담소 1주년을 맞이하여 작은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그동안 상담을 받았던 분들,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재, 태준, 지원, 수진, 그리고 많은 내담자들.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눈물과 웃음이 함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상처는 감춰야 할 흉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흔적이라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고. 그 말을 하는 동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걸어온 길,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한 빛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민재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가 가야 할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상담소 앞 작은 정원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원과 함께 심은 꽃들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정원 가꾸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흙 묻은 장갑을 끼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진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특별한 내담자가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학교에서 따돌림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협력을 요청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일이었으니까요. 상담소에서의 경험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교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동안 지원과 수진도 힘을 보탰어요. 지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심리에 대한 부분을 맡았고, 수진은 집단 심리와 동조 현상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과거의 가해자들이 이제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첫 시범 운영을 하는 날 긴장되었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공감, 이해, 그리고 반성. 그들의 표정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이 다른 이들에게도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는 동안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여러 학교로 확대되었어요.
민재는 병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었고, 태주는 의학적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상담소도 점점 더 많은 내담자들로 채워졌어요. 이제는 제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상담소를 마감하고 혼자 남았을 때였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상담실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책상 위에는 내일 만날 내담자들의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텃밭에서 자란 채소처럼 상처받은 마음도 적절한 돌봄과 사랑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상처가 다른 이들을 위한 빛이 되었듯이 그들의 치유된 마음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첫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속에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로운 마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충만한 기쁨. 이것이 바로 제가 찾아온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내일도 이 문을 열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웃음을 함께 찾아갈 거예요. 상처가 빛이 되는 이곳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석양의 마지막 빛이 사라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소에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각각의 별은 제게 찾아왔던 내담자들 같았어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빛나다가 점점 더 밝게 빛나는 별들. 그들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